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에 근무하는 권상철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집에 보면 제가 저 뒤에 지리교육 전공이라고 이렇게 사회교육과 지리교육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을 앞부분에 저희 여러 그 개발에 관련된 각 전공 분야마다 좀 접근하는 방식 내지는 안목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우리 지리학에서 그 개발 환경에 관련된 접근해서 좀 자주 다루는 그 두 가지 용어를 좀 일단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했던 그냥 전공과 관련 없이 우리 요즘 그 제주 지역에서 개발과 관련된 논의에서 좀 뭐랄까 조금 더 한 겹 더 들어가야 될 항목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적어서 자료집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내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요, 또 입장 대립들이 있고 한데, 그런 입장 대립 갈등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런 문제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텐데요. 저희 그 지리학에서 그 갈등 문제 접근하는데 두 가지를 이제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 하나가 스케일이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스케일, 그러니까 축척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그런 스케일 얘기를 잠깐 우리 제주 지역에 적용을 해서 좀 얘기를 잠깐 좀 접근해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의존성이라는 개념도 되게 또 중요하게 저희들은 다룹니다. 그럼 다른 아주 쉬운 용어로 하면 장소에 그 자기 고향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정 같은 것, 그런 개념을 저희는 이제 지역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좀 한번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갈등 양상 입장 대립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떨어진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한번 소개를 하려고 좀 적어봤습니다. 그 출발점을 제가 95년에 제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주 지역을 이해하면서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국가 주도의 개발, 그 다음에 제주 지역에서의 지역 입장, 그 대립들, 그러니까 국가와 지역이라는 그 스케일의 차이의 갈등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과 중앙 정부 주도의 개발과 지역 입장 반영, 이런 대립 구도였다면, 요즘 구도는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아닐까. 지역 내부에서의 갈등도 굉장히 좀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왜 그러면 이전처럼 좀 그 국가와 지방 내지는 지역의 대립 구도가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펼쳐질까, 그걸 이제 스케일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 의존성으로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부터 좀 적은 내용 좀 참고로 하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70년대부터 우리 아까 그 송지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 정부에서 달러가 부족해서 제주를 관광지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개발이 되었고, 또 세계 여러 섬 지역들은 대다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지리적으로 고립됐던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독특한 문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요. 또 관광지가 어찌 보면 외화를 가장 빠르게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지만 관광은 바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여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또 취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주는 저희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중앙정부 주도로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갈등 구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관심이 조금 미흡해졌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좀 그 갈등 구도가 좀 약간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요즘에 좀 최근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또 불그러져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좀 요즘 논의에서 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케일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때 굉장히 우리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또 세계 문화유산을 몇 개 가지게 되었다 하면서 굉장히 세계 스케일의 그런 자랑거리를 굉장히 강조했던 적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잔치도 하고 현수막도 많이 걸렸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 논의에서 국가와 지역 구도에서 또 그 지역이 다시 또 내부적으로 찬성과 반대라는 그런 구도를 갖추고 있는데, 그 논의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균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왜 그 한때 굉장히 제주가 자랑스러워했고 외부적으로 현수막을 걸면서 밖으로 표방하려고 했던 세계라는 스케일은 사라졌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지금쯤 한번 차분하게 냉철하게 좀 한번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라는 스케일,
국가라는 스케일, 그다음에 지역이라는 스케일, 그런 스케일들이 좀 고르게 다양하게 고려가 되고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요즘 최근에 갈등 양상 내지는 뭐 입장 대립에서 세계 스케일이 너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역 의존성 말씀 아까 개념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전보다 왜 지역 내에 그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더 예전보다 심화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건 이제 지역 의존성, 지역에 의존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장소애가 좀 심할 거고 많고요. 반면에 장소애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좀 그냥 아주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운명을, 그 지역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내지는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들, 내지는 자기의 이익이 그 지역과 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무책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의존성이 낮은 사람들이 랑 지역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통계를 들여다보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제주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내지는 관광객들, 그러니까 왜 지역 의존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기에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 대립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심화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냥 저희 전공에서 쓰는 용어이지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 제주 지역을 한번 이렇게 관조하면 좀 약간 떨어진 시각에서 이 개념어를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뭐 각자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개발 내지는 지속 가능한 제주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양적 개발과 발전, 질적 개발, 발전이라고 한다면 그 질적 발전을 꾀하자, 도모하자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나 당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함에도 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입장 대립들이 많이 생길까, 그런 생각들이 하여간 끊임없이 계속 질문으로 좀 남아 있고요. 쉽게 뭐 대답을 구하려다 보면 어느 쪽에 이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까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자꾸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적 측면이라는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찬성이건 반대이건 개발 지향적이건 뭐 보전 지향적이건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뒤로 물러서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생각을 좀. 네, 두 번째 얘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후기 발전주의 얘기를 좀 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집에 적은 두 번째, 단선적 직선적 사고를 좀 벗어나자, 그래서 순환적 곡선적 사고로 변환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좀 적어봤는데요. 뭐 수량적으로는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그 계량적 분석 방법을 배울 때 보통 이제 직선식 익스텐션, 그러니까 뭐라죠? 그 확장을 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한 직선적인 확장으로 뭐 산술적으로 그렇게 도출되어서 계산이 나오는 게 보편적으로 맞고요. 뭐 물론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은 것들이 우리 지금 그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하는 경우에 수요를 과잉 예측하는 것은 뭐 의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들이 아직도 우리 직선적 사고 수준 내지는 분석 수준에 다수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곡선적 내지는 2차, 3차 방정식의 예측을 하는 모델들은 아직도 그다지 보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선적 예측에서 곡선으로 꺾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가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아직도 우리 그 옛날 초보적, 어찌 보면 기초적 그 통계 분석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뭐 우리 개발 쪽 얘기랑은 조금 관련이 떨어지지만요, 인구 증가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도시나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꼭 환경으로 국한되지는 않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도시에 대한 얘기, 축소 지향 사회, 그런 놀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발전 개발 쪽에서는 계속 직선적 증가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 대전제를 우리가 한 번쯤 반문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발전이 아닌 분야 쪽에서 지금 축소 지향의 전략들,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직 그런 쪽에 아직도 직선적 사고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곡선이 좀 이제 꺾이는 부분, 이쪽을 어떻게 휘게 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어가지고 좀 긴장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집에 just in case와 just in time이라는 그런 용어를 좀 집어넣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그 개발연대 발전 시대에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던 그 뭐 포드식 대량 생산 방식에서는 just in case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장이 돌아가는데 만에 하나 어떤 부품이 부족하면 그 부품 때문에 전체 공정이 스탑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한 just in case 생산 방식이 발전 시대, 개발 시대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일본 친구들이 먼저 시작했던 방식이다,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긴 하지만 just in time이라는 생산 방식 얘기들 아마 이래저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JIT 방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just in time.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을 하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생산 방식을 도모하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고 이윤을 많이 남기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산 방식의 논의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사고를 좀 제주적에 좀 들어오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제2공항 논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수요 예측치를 보면 연 단위로만 계속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그리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는데, 제가 한번 이런 측면에서 월 단위로 한번 그 수요 예측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 중에 한 3-4달 정도만 피크 타임을 이루고요. 나머지 8달들은 뭐 8달 내지는 9달 정도는 그다지 맥시멈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생산 방식으로 본다면, 아직 제가 연결고리를 좀 타이트하게 찾지는 못했지만요, 아직 우리는 지금 just in time 시대의 just in case 방식의 어떤 뭐라고 하죠? 방향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사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하고 마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큰 제목이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용량, 환경 수용 능력인데요. 그럼 뭐 지금 숫자 가지고 뭐 앞으로 도래할 관광객들이 몇 명이다, 공항 수요가 얼마다라고 하니까 숫자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I는 PAT다. 인구 곱하기 A 곱하기 T다. 그러니까 예전 그냥 숫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한 사람의 관광객 내지는 주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비해서 부가 늘어나니까 애플루언스, 부유하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뭐 예를 들면 비누 하나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5-6가지의 그 뭐 샴푸, 린스, 바디로션, 뭐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 사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제주 내지는 환경 용량을 얘기할 때는 인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파퓰레이션 곱하기 그 강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좀 강도라는 측면이겠네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늘었고, 그 다음에 쓰는 그 화학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니까 환경에 미치는 그 뭐라고 하죠? 밀도 내지는 강도가 되게 더 세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대중화된 그런 I equal PAT라는 그런 것들도 아직 논의가 되는 걸 못 봐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 치면 사실은 지금 숫자로만 수요 예측한 것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왜 제주 도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할까? 아마 관광을 오는 분들도 뭔가 불쾌감을 느끼고 할 텐데, 지속 가능성을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만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제주를 볼 것이 아니라 제주를 찾는 분들에게도 지속 가능하고 멋진 제주에 대한 논의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